기억나시나요? 저와 엄마를 버리던 그날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차갑고 애절한 목소리. 성진은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 35세의 간병인 윤서였습니다. 성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나가. 나가. 윤서는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성진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전,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가 오고부터 너희 아버지가 계속 떨면서 도망가려고 해. 침착한 성격의 은숙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버린 여인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성진이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집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 가족들에겐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내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며 경계하고 밤이면 집에 가야 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그럴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녀를 아내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지워도 사랑까지 지울 순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약을 먹이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 배회하는 남편을 지켰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성진은 해가 지면 더 불안해했고 밤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은숙은 밤마다 남편을 따라다니며 진정시켰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은숙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세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윤서가 왔습니다. 35세의 야간 전담 간병인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성진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 윤서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경력도 꽤 있었고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도 많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안심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할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가 집에 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성진은 윤서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소엔 무표정하던 남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나가. 나가라. 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간병인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셔 온 분이야. 하지만 성진은 윤서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숙은 처음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윤서가 성진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성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식사를 도와주려 하면 숟가락을 내던졌고 약을 주려 하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숙이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서에게만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은숙은 윤서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치매 환자분들은 다 그러시니까요. 그런데 윤서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성진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은숙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이 잠들고 난 후 윤서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간병인이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은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 앱으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외선 카메라가 성진의 방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쯤 윤서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윤서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윤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버리던 그날을. 은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성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서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무언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젊은 간병인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은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은숙의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친절하게 웃으며 성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윤서 씨, 은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남편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윤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윤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에요. 하지만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라고. 저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치매로 무너진 남편을 이제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은숙은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과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윤서와 남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성진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지연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성진의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지연이라는 직원이 있었나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군요. 시간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진의 회사는 당시 직원 5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성진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회계팀에 지연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30살의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먹으며 회계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당시로선 늦은 나이인 30살의 신입으로 들어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 여자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 아냐? 왜 하필 저 사람을 뽑았을까?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여직원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김주임님, 항상 도시락 드시네요. 같이 나가서 먹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혼자 있어서 빨리 퇴근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미혼모래. 애가 있다고? 그런데 왜 사장님이 저 사람을 뽑으셨을까? 수군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은 지연을 유독 챙겼습니다. 야근이 있으면 지연만 먼저 퇴근시켰고 보너스도 다른 직원들보다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하나가 사장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 키우느라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는 거 맞아. 저 애가 사장님 딸 아닐까? 아니면 둘이 직원들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지연도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돌아왔다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장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성진의 낮은 목소리와 지연의 조용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저 둘 뭔가 있는 거 맞네. 사장님이 유독 김주임한테만 그러시잖아.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진은 갑자기 지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김 대리, 이제 업무 외 시간엔 만나지 맙시다. 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뭔가 있다가 정리된 거 아냐? 사모님이 눈치챈 건가? 직원들의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계장부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로선 거액이었습니다. 사장인 성진은 급히 감사를 진행했고 모든 증거가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도 지연이었고 마지막으로 금고를 연 사람도 지연이었습니다. 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거래처에선 신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어요.
조용히 정리하세요. 그날 지연은 해고됐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실제 횡령범은 다른 임원이었고 그는 교묘하게 지연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에도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김주임 요즘 어떻게 지낸대? 생활이 어렵다던데. 그러던 중 누군가가 목격했습니다. 성진이 작은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며칠 후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김 대리한테 돈 보낸다던데?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애가 사장님 딸이 맞나 봐. 아니면 그냥 책임감? 직원들은 각자의 추측을 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언니 수연은 동생과의 통화를 기억했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쫓겨났어. 횡령범이라고 억울해. 수연은 동생을 위로했지만 얼마 후 지연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조카 윤서를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보았습니다. 성진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몇 달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윤서의 친아버지가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왜 30년간 돈을 보내? 책임감 때문이야. 자기 딸이니까. 수연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 아버지는 성진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엄마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다가 내 아버지 때문이야. 세월이 흘러 윤서는 35이 됐습니다. 이모 손에 자란 윤서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엄마를 버렸어. 성진이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다가 죽은 거야. 윤서의 마음속엔 천천히 원한이 쌓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 엄마를 버린 남자. 성진. 언젠가 그 사람을 찾아낼 거야. 윤서는 간병인 자격증을 뗐습니다. 노인요양 분야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수연과 윤서는 30년간 성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고 법적으로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몇 년 전 그 기회가 왔습니다. 성진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연은 여러 경로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가족들이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수연은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 성진이 치매에 걸렸대. 지금 야간 간병인을 구하고 있어. 밤 증상이 심하다더라. 윤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리고 그녀는 성진의 집 야간 간병인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성진은 치매로 간병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은숙도 35세 간병인 윤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윤서라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윤서는 성진의 방에 서서 잠든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치매로 무너진 남자, 기억도 못하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갚아드릴게요. 윤서는 완벽한 야간 간병인이었습니다. 저녁 7시면 출근해 성진의 방을 정리했고 밤사이 약을 챙기고 배회를 막았습니다. 침구도 매일 갈아줬습니다. 은숙이 볼 때 윤서는 흠잡을 데 없는 전문 간병인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조용하며
성진에게 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잠든 밤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숙이 자신의 방에서 잠든 사이였습니다. 윤서는 성진의 방문을 닫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성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진을 성진의 베개 밑에 슬며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주무세요. 꿈속에서 엄마를 만날 거예요. 성진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이 깨워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은숙은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악몽을 꾸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요즘 남편의 상태가 유독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성진의 떨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엄마의 마지막을 이모 수연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미혼모의 횡령범이라는 누명까지.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졌고 달새방을 전전했습니다. 어린 윤서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약만 사서 버텼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폐렴은 악화됐고 폐혈증까지 왔습니다. 언니 수연이 급히 달려왔을 때 지연은 이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후였습니다. 우리 동생 수연은 중환자실 밖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지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연과 어린 윤서, 그리고 몇몇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5살이었습니다. 관 앞에 서서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성진은 조용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동생이 죽었어요. 성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례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제가 계속. 필요 없어요.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성진은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를 몰래 내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성진은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윤서야, 이모는 윤서가 20살이 됐을 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 내 엄마는 내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 성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를 회사에서 쫓아냈고 엄마는 그렇게 병들어 죽은 거야. 그 사람이 30년간 돈을 보내는 건 죄책감 때문이야. 자기 딸을 버렸으니까. 수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온 돈. 장례식에 나타난 성진의 모습. 회사에서 지연을 유독 챙기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의 마음속엔 원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약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용량보다 살짝 적게 주거나 시간을 미묘하게 늦췄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약물 복용 시간은 중요했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밤마다 배회했고 낮에는 공허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숙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바꿔야 할까요? 남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윤서는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또 다른 밤 윤서는 은숙이 잠든 틈에 성진의 방에 작은 물건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안경을 다른 곳에 두고 시계를 거꾸로 걸어놓고 사진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성진은 자꾸만 뭔가를 찾았습니다. 내 안경 어디 갔어? 분명 여기 뒀는데 물건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익숙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매일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출근하자마자 은숙이 말했습니다. 윤서 씨, 남편 방 물건들 옮기지 마세요. 치매 환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그랬나 봐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윤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성진이 윤서를 볼 때마다 공포에 떠는 건 그냥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은숙이 없을 때 성진에게 특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원한을 품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성진은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저 여자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을. 나가라 나가라. 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를 가리킬 때마다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은숙은 CCTV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영리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절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했습니다. 은숙이 볼 수 있는 건 완벽한 간병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저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출근했을 때 은숙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우리 남편과 예전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나요? 윤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세요? 남편이 당신만 보면 너무 불안해해서요. 마치 당신을 아는 것처럼요. 윤서는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환각을 봐요. 저를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휴식 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성진이 잠든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수연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윤서야, 급히 할 말이 있어. 전화 좀 해줄래? 윤서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를 찾았어.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편지요? 그래. 그리고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윤서야, 성진이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가 성진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대. 그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성진은 그냥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핸드폰을 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윤서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혹시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내 엄마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야. 통화가 끊어진 후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평생 품었던 원한이 지난 몇 주간 진행해온 복수가 모두 오해였단 말입니까?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성진의 수면제에 섞으려던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약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복수는 이미 시작됐지만 진실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은숙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사실 은숙은 윤서가 없는 하루가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 곁에 그녀가 없으면 성진도 조금은 편안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연 이모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모는 초췌한 얼굴로 윤서를 맞았습니다. 들어와. 보여줄 게 있어. 거실 탁자 위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안에서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 오래된 상자 속에 숨겨져 있더라. 나도 이 편지를 이제야 처음 읽었어. 윤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의 필체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편지에는 윤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떤 남자와 사귀면서 윤서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안 뒤 떠나버렸습니다. 지연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성진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성진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도 채용해줬고 힘들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저 그가 행복하길 바랐어.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횡령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으니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윤서야, 내가 커서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성진 사장님을 미워하지 말아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도우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야. 그리고 수연 언니에게 부탁해. 윤서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성진 사장님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미안해. 내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 아버지는 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 이름은 민수야. 엄마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려서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수연 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증오하며 살지는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도 착각했던 거야. 성진이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돈을 30년간 보내는 걸 보고 나는 당연히 내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 내 엄마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나 혼자 짐작하고 확신했던 거야. 윤서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모도 몰랐던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 편지를 이번에 처음 봤어. 그동안 찾지 못했던 거야. 엄마가 깊숙이 숨겨뒀나 봐. 그래서 내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쳤어. 미안해, 윤서야. 수연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성진 사장이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송금한 기록이야. 내 교육비, 생활비 전부 그 사람이 보낸 거였어. 친아버지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윤서는 통장 기록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돈, 고등학교 입학금,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비용 모두 성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아버지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임감이었겠지.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 대한 속죄. 윤서는 이모의 집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을 조절한 것, 물건들을 옮긴 것, 성진을 괴롭힌 것 모두 무고한 노인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은숙은 윤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성진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연의 딸이라는 것, 친아버지로 착각하고 복수하려고 간병인으로 들어온 것, 그리고 성진을 괴롭혔던 것들. 은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윤서의 고백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은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야기는 남편 서재에서 수첩을 보고 알았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남편이 뭔가 후회하며 살았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인 건 몰랐어요. 오늘 당신 얘기를 듣고서야 알게 됐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았어요. 은숙은 서재에서 가져온 성진의 수첩을 윤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당신 엄마와 당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성진의 후회와 미안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미안하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오늘도 묘소에 다녀왔다.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다. 윤서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장학금도 받았다고. 그 아이 엄마를 닮아 똑똑한가 보다. 윤서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도 미움도. 당신 엄마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윤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제대로 돌봐야죠. 그날 밤 윤서는 성진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잠든 노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윤서예요. 지연의 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성진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미안해. 성진의 손이 윤서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엄마도 저도 용서했어요.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긴 겨울 같던 오해가 끝나고 이해와 용서의 봄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윤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성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마다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성진이 불안해하면 손을 잡아주고 악몽을 꾸면 곁에서 지켜줬습니다. 은숙은 그런 윤서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함께 성진을 돌봤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과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아픔을 나누며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왜 그토록 지연과 윤서를 챙겼던 걸까요? 친아버지도 아니었는데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서가 성진의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성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평소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윤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엄마 편지에 나왔던 그 이름,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지연 씨랑 아이 내가 지킬게. 성진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킬게. 미안해. 윤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제 아버지를 지금 불렀다는 건가요? 그럼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다는 건가요? 윤서는 다음 날 아침 은숙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민수라는 분. 저희 엄마가 남긴 편지에 제 아버지 이름이 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사장님이 자꾸 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사장님과 제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을까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 남편이 예전에 군대 동기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끔 그 친구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만 들었고 자세한 건 남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윤서 씨 아버지였다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제 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거네요? 두 사람은 성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은숙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낡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 안에는 30년도 더 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혼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은숙에게 준 반지와는 달랐습니다. 종이 한 장,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였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과 아이를 부탁해. 형만 믿어. 민수로부터.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지연에게 쓰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마.
우리 아이 잘 키우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작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연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여기로 찾아가서 청혼하겠다라는 메모와 함께,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사였습니다. 20대 청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진 속 청년의 이름. 이민수.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은 성진의 오래된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32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민수가 죽었다. 어젯밤 나와 술을 마시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내가 한 잔만 더 하자고 했다. 내가 붙잡지만 않았어도 민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군대 시절 나를 구해준 친구다. 그 친구가 행복해지려던 순간에 내가 막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유품을 정리했다. 청혼 반지와 메모가 나왔다. 지연과 아이를 부탁한다고.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수 대신 지켜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연을 만났다. 민수의 주소록에서 찾아낸 곳이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좁은 방에 살고 있었다. 민수가 죽은 걸 알려줬다. 그녀는 무너졌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 지연을 채용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상관없다. 민수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길.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윤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아버지 민수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청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친구와의 마지막 술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성진은 40년간 친구의 약속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생명의 은인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사모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네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윤서는 성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성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알았어요. 사장님이 왜 엄마를 도와주셨는지, 왜 저를 30년간 지켜주셨는지.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네요.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빼앗아갔고 사장님이 대신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거네요. 성진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약속? 지켰어. 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지키셨어요. 정말 잘 지키셨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제 마음속 두 번째 아버지. 성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성진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치매는 계속 진행됐지만 윤서와 은숙은 함께 그를 돌봤습니다. 이제 윤서는 야간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은숙이 차를 따라주고 윤서가 성진에게 건넸습니다. 성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죠?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윤서도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진을 지켜봤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진을 지켜봤습니다. 오해와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용서로 이어진 가족이 됐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책임과 사랑, 그리고 용서.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윤서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진이 40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연은 세상을 떠났지만 은숙과 윤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긴 겨울 같던 상처의 시간이 끝나고 용서와 화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